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물혹, 낭종, 양성, 종양. 검진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같은 의미인 걸까요? 여성들의 난소에도 종양의 위험은 있습니다. 특히 양성 종양은 비교적 흔하다고 하는데요. 양성이라고 해도 몸 안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 덩어리가 있다는 건 개운치 않습니다. 양성 종양이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건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까요? 오늘은 난소 양성 종양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서 강조가 되는 면역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난소에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혹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의학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난소 양성 종양으로 설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우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검진에서 난소에 혹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흔한가요? 네, 생각보다는 정말 흔합니다. 네. 요즘은 건강검진이나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난소에 혹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들에서는 생리주기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낭종이 굉장히 흔합니다. 네. 대부분 생리적인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혹이고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물혹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의학 용어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의학 용어는 아니고 네. 저희가 낭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는 시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 낭종이라는 표현을 이제 쓴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물혹으로 많이 불리는 걸 보면요. 종양 안에 액체가 들어차 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물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내부에 이제 액체가 차 있는 혹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점액처럼 끈적할 수도 있고 예. 때로는 출혈이 고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는 이런 액체가 어둡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물혹 낭종은 양성이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교수님 난소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잖아요. 크게는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난소에도 이제 종양이 생기는 것이고 크게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난소 종양의 3분의 2 정도는 20세에서 44세 사이에서 나타내고 그리고 이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양성입니다. 네. 특히 45세 이하 여성에서 처음 발견된 난소 종양이 실제로 악성인 경우는 8%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오늘은 특히 말씀 나눌 부분이 난소 양성 종양인데요. 일단 암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양성 종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암이 아닌 혹입니다. 네.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기는 했지만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전이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네. 악성과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방치해도 괜찮다는 거는 아니고 네.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암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종양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들이 덩어리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마음도 정말 이해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양성이라는 말을 들어도 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몸 안에 뭔가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불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런 양성 종양은 매우 천천히 자라고 대부분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종류 혹인지 정확히 진단받고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난소 양성 종양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네,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기능성 낭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배란 과정 중에 생기는 종류이고 유피낭종이라고 해서 여러 조직이 섞여 있는 특이한 종양도 있고 네. 뭐 장애성 낭종이나 점액성 낭종처럼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종류가 참 다양하네요. 그럼 조직 세포라든지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성 낭종이나 유피 낭종의 경우가 좀 더 많고 예. 폐경 이후에는 같은 낭종이라도 악성 가능성을 좀 더 신중히 따져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환자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예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는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종양의 크기도 물론 아주 다양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종양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기능성 낭종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뭐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있거나 초음파에서 이상 구조가 보이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류, 크기, 모양, 뭐 환자의 나이, 그래서 모든 거를 종합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들에게 많다던데요. 기능성 낭종이 뭔가요? 그래서 기능성 낭종은 말 그대로 이제 생리주기에 생긴 일시적인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난포 낭종, 황체 낭종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리 주기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혹이라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기능성 낭종은 생리적인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저절로 없어지기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난포 낭종은 뭐 난포가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뭐 황체 낭종은 배란 이후에 황체가 남아서 생기는 혹. 그래서 이런 낭종은 생리 주기와 함께 변하기 때문에 예. 몇 달 내에 이제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초음파로 경과 관찰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양성 종양이라고 해도요, 혹시 크기가 커지는지 정기적으로 지켜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난소 종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뭐 종양의 크기가 커지거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합병증이라고 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뭐 대표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뭐 복부의 압박감이나 아니면은 뭐 배뇨 증상 그리고 뭐 소화기계 증상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크기가 커지면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네, 크기가 이제 난소의 위치 자체가 골반 안에 있는데 방광이랑 이제 직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뭐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뭐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 조직과 유착이 생기는 등의 다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커진다는 건 어떤 의심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커진다면은 우리가 이제 난소에 혹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 혹시 악성일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뭐 네.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라면은 대부분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폐경 이후에는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분들한테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혹의 모양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보인다 하면은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수술적인 접근을 고려하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정기적으로 초음파로 지켜보는 이유가 혹이 변화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은 그대로 안정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면은 큰 걱정 없이 지켜볼 수 있지만 네. 혹시 혹의 변화가 보인다면 뭐 치료나 다른 조치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크기 변화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그래서 크기가 뭐 기준을 뚜렷하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두기는 합니다만은 네. 보통 종양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좀 더 신중하게 보게 되고 네. 뭐 7에서 10cm 이렇게 이 정도로 크게 보이거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환자분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크기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환자분의 나이나 뭐 모양, 증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느껴질 텐데요. 아랫배로 통증이 느껴지고 이렇게 배뇨 장애나 변비가 생기는 건 커지면서 좀 눌려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방광 앞쪽, 장 뒤쪽에 난소가 있기 때문에 목이 커지면 방광이나 장을 눌러서 뭐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네. 혹의 종류에 따라서는 주변 조직과 유착을 많이 만드는 종류가 있는데 그럴 네.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이나 복부 불편감을 만들게 되는 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혹시 악성일까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양성인 줄 알았는데요. 악성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에서 양성이 아니고 악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성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악성으로 나오는 경우가요. 그래서 영상 검사만으로는 100%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악성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종양의 크기가 뭐 7에서 10cm 정도로 보이거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그 소견이 보이면 수술을 상의하게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수술하면서 종양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혹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병리검사실로 보내서 이제 현미경으로 세포를 정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뭐 양성인지 악성인지 뭐 혹은 경계성 종양인지 이런 최종 진단이 내려지고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악성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네요. 그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죠? 네, 조직 검사는 보통 저희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수술건, 산부인과 수술건뿐만이 아니라 뭐 타과 수술건들도 다 함께 병리과에서 검사를 진행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일정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 종양 크기가 5cm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뭐 폐경 전, 폐경 후를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 전일 경우에는 양성 가능성, 악성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네. 폐경기 전에는 아무래도 양성의 가능성이 더 높고 폐경 이후에는 악성의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폐경이냐 폐경이 아니냐 가임기시냐 나이에 따라서 크기를 기준으로 보는 기준도 조금 다르고 네. 그리고 그때 뭐 주로 생기는 혹의 종류라든지 네. 혹의 형태라든지 이런 병리학적인 특징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크기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네. 폐경기 이전에는 조금 작은 혹은 아무래도 기능성 낭종의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네. 모양이 단순하거나 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는 편이 더 맞고 폐경기 이후에는 크기가 원래 기능성 낭종이 생기는 연령대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 보이지 않는 혹이 갑자기 보이거나 아니면은 모양이 좋지 않거나 뭐 그 외에 다른 부가적인 요소가 관찰이 될 경우에는 뭐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수시적으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설명을 같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걱정이 되는 게 악성 종양입니다. 악성 종양은 난소암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난소암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수술 전에 검사를 진행을 할 때 네. 대부분은 이제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저희가 알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기 전에 검사에서는 저희가 양성 종양일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네. 수술을 하지만은 조직 검사에서 이제 악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세포의 모양이나 분화 상태를 보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최선 판단을 하는 건데 네. 난소암이라는 진단이 붙게 되더라도 뭐 저희가 치료 방법이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는 뭐 병의 범위를 확인을 하고 이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조기에 발견을 하고 잘 관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난소암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주신 맞춤형 치료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만약에 어떤 단계로 진단을 받으셨는가, 그러니까 어떤 진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받으셨다면 어떤 병기이신가에 따라서 환자분들마다 치료 방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양성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진행했다. 저희가 혹시 뭐 악성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2차 수술을 해서 병기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양성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악성 조직이 판단이 됐더라도 조직 검사가 그러니까 조직학적으로 판단된 병기가 병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조직학적 예후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네. 뭐 추가적인 수술 없이 뭐 항암 치료나 다른 방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난소 종양의 종류, 그리고 양성 종양의 종류, 네. 악성이더라도 악성의 종류, 그리고 그분의 병기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한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진단을 처음에 잘 받으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난소암의 예후는 어느 정도로 얘기되고 있나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세포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소암의 종류는 뭐 병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그래서 병기가 만약에 낮은 병기로 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네.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 네. 그리고 주변 조직과 얼마나 침윤되어 있는지 주변 조직과 전이 상태에 따라서 항암 차수나 그리고 항암을 진행을 했을 때의 예후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난소에 대한 검진은 우리가 초음파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해마다 검진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 이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40세 이후거나 뭐 폐경이 가까워졌거나 가족력이나 유전자 변이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뭐 통증도 없고 비교적 간편하게 난소나 자궁 상태를 볼 수 있는 검사라서 네. 검진에 부담을 갖지 않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성이든 종양이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초음파상에서 종양이 보인다면 크기와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제거하면 안 됩니까? 그럼 좀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초음파에서 혹이 보이면 뭐 바로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모든 혹이 수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뭐 기능성 낭종처럼 생리주기와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네. 양성 종양 중에는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정 기간 경과를 보면서 혹의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한 뒤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암이 아니라
양성이긴 하지만 갑자기 꼬이거나 터지면서 응급 상황일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경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성이지만 혹의 크기가 크거나 무게가 있으면 난소가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꼬이는 난소 염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혹은 난소 자체에 출혈이 생기거나 네. 파열이 되면서 급성 복통이 오고 구토나 복부 강직 같은 상황에 오는 그런 난소 낭종 파열 같은 응급 상황도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 경우기는 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겪는 경우는 아니긴 하고 네.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라서 미리 예방을 하거나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럼 이 난소 염전은 수술로 꼬인 부분을 풀어주면 됩니까? 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소가 꼬인 상태에서는 그 난소로 가는 혈류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 부분의 난소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꼬인 난소를 풀고 그리고 그 꼬임에 문제가 된 난소 혹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난소 양성 종양이어도 이렇게 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정기 검진으로 관찰하고 감별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또 일부는 악성과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초음파 검진이랑 필요 시에는 혈액 검사, CT, MRI 같은 추가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계속 자라거나 폐경 이후에 생긴 혹이면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검진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좀 산부인과와 친해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산부인과를 가도 되나요? 이렇게 망설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산부인과는 임신이나 출산만을 위한 곳은 아니고 생리불순 같은 여성 건강 문제나 초음파 검진,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까지 정말 다양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네. 결혼 여부나 출산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오셔야 되고 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내 몸을 가장 잘 돌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우정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소라의 첫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 하고 계십니다. 면역력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려도 피곤해도 입맛이 없거나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도 그렇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면역력은 떨어지기도 하고 올릴 수도 있는 걸까요? 심지어 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면역력이 강조가 되는데요. 우리 건강과 면역력,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면역력, 면역체계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면역력이 뭔가요? 맞아요. 네. 네, 요새 흔히 듣는 얘기가 면역력 얘기하잖아요. 네.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이나 혹은 화학물질, 콩가루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다양한 이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저항하고 방어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과 맞서 싸워주는 힘이 면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건가요? 거의 맞습니다. 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체를 감염에서 보호하는 일종의 체내 방어 시스템의 가동 상태. 이거 오히려 좀 말이 길어지니까 어렵네요. 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은 네. 면역력도 떨어진다. 이거 말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 면역력인 건데요. 지난 코로나19 유행 때부터였던가요? 유난히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면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정말 우리 상당히 두렵지 않았나요? 사회적으로 그랬죠. 그렇고 나가기도 무섭고 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어이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게 참 되고 많았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비슷한 정도로 걸렸는데 중환자실에서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또 살아서 나오시고 또 제 주변에 아주 일부는 끝까지 한 번도 안 걸린 분들 계시더군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개개인의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면역력이 있어야 이런 중증 감염으로부터도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19뿐 아니라 이제 뭐 감기, 독감 또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인체를 감염에서 보호하는 체내의 일종의 방어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 독감 아니면 바이러스성 장염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이 면역력 저하가 되면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다. 대상포진도 어릴 때 걸린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하고 있다가 네. 신체 저항력이 저하될 때 발현한다는 점에서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면역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상포진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이런 대상포진 외에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대상포진은 아주 전형적인 거라 너무 아프고 눈에 띄는 네. 거라 우리가 잘 알겠고요. 네. 그거 말고 왜 입속에 혓바늘이 돌거나 아프타비안 같은 게 느닷없이 생긴다거나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혓바늘 잘 돋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면역력 저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 헐페스 구내염, 입술도 부풀고 포진 같은 게 생기는 것들이 있죠. 네. 이런 헐페스 심플렉스라 그러는데 단순 헐페스죠. 이런 것들도 다 면역력 떨어질 때 나타나는 것들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감기에 자꾸 걸린다.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린다. 네. 그리고 증상 평소보다 심하고 오래 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툭 하면 복통 설사가 계속된다. 음식을 먹고 나면 물배가 많다. 네. 이거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잘 제거를 못해서 즉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다. 혹은 장내 유해균이 많아져서 생긴 거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 역시도 역시 면역력 떨어지는 거의 한 예로 보고요. 네. 한 가지 더 여성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질염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경우도 역시나 질 내에 살고 있는 유익균이 안 좋은 균으로 많이 바뀌면서 네. 문제가 문제가 생겨서 질염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대상포진, 구내염, 감기 이런 부분들은 잘 알겠는데요. 복통, 설사도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장염의 경우도 상당수가 바이러스성 장염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내 환경이 바뀌어서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할 경우에 역시나 장 점막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잦은 장염 증상도 역시 면역력하고 연관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해균, 유익균도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이게 뭔지 알려주세요. 장내에는 사실은 엄청난 숫자의 균이 살죠. 네. 그 숫자가 100조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균이 없지만 엄마 몸 밖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 균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은 평생을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장내 세균 덩어리 자체도 면역 체계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균들을 우리가 그냥 대충 나눠서
유익균, 유해균이라고 나누긴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이 속해 있긴 하지만 네. 어쨌건 그 유익균, 유해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간균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유익균이 더 많아야 더 좋은 물질이 발생을 하고 장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세포에 있는 장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뭐 가장 전형적인 거는 유산균을 유익균이라고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산균에 대한 관심들 참 많으신데요. 사실 김치도 좋은 유산균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산균을 대표적인 유익균으로 꼽는데 이런 유익균 중에 유산균 자체가 면역 역할을 하는 체내의 T림프구, B림프구를 자극해서 네. 활동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발효식품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김치 들어가고요. 청국장, 된장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신선한 채소나 발효식품 많이 드시는 거 좋고요. 네. 유산균도 여기에 속합니다. 김치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발효식품을 좀 챙겨 먹어야겠어요. 그럼 그렇죠. 교수님,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말씀 주신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위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맥박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맞아요. 작년도인가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성인 7,500명 대상으로 이 맥박과 그 소위 말하는 면역세포인 그 NK세포라고 있어요. 자연 살상세포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그거의 활성도와 그거 이외에 뭐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라든지 염증 관련 지표 같은 걸 또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결과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맥박이 빠르면, 즉 네. 안정상태 맥박이 높으면 염증 지표가 올라가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낮다라는 결과였어요. 즉 안정시의 심박수가 면역 기능을 반영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박수가 면역 기능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맥박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그럼 손목에 대고 1분 동안 맥박수를 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손목에 대고 직접 재보는 것도 되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렇게 무슨 스마트워치, 예, 시계 형태로 차고 있는 많이들 것도 사용을 맥박을 하시는데요. 다 재주더라고요. 네. 예, 뭐 그 어느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손에 대는 건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이 내가 손끝을 손목에다 대고 바로 잴 수가 있으니까요. 누구나 어디서나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휴지기의 심박수를 관찰해서 전반적인 맥박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자주 재다 보면은 실제 내가 아주 열이 많이 나거나 뚜렷한 몸의 염증 반응을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네. 안정시에 심박수가 이상하게 올라갔다 혹은 뭐 혈압이 좀 올라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혹시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연구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맥박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이런 면역 기능도 확인하면서 부정맥의 위험도 알 수 있고 건강법으로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쉬우면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NK세포 잠깐 말씀 주셨었는데요. 면역력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NK세포,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입니다. NK세포가 뭔가요? 그게 일종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내추럴 킬러 세포,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죠. 요거는 우리 몸의 선천적인 면역 체계의 일부인데 네. 이 세포 자체가 암세포나 바이러스성 감염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말하자면 망가진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NK 세포의 활성도가 높으면 당연히 면역력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암이나 감염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NK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해서 높으면 면역력 좋네, 낮으면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NK 세포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NK 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NK 세포를 활성화하는 걸로써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있지만 네.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음식 혹은 먹는 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음식 얘기하면 노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제대로 규칙적으로 드시란데요. 네. 이건 맨날 하는 소리고 누구나 하는 소리라 정말 네. 재미없죠. 기본적인 그래서 거죠. 네. 예, 면역력 강화 식단으로는 우선 항산화 성분인 일종의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E,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면역 증진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걸 일단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 네. 필요하다면 뭐 보충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에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예. 과일도 좋고요.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같은 생선류 드시고요. 네. 견과류를 일정량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네. 그것 이외에 폴리감마글탄산이라는 것이 청국장에 많은데 이게 식약처에서 허가한 건강기능 그런 요소 중에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된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청국장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베타글루칸 성분도 좋다라는데 이게 버섯에 많이 있거든요. 네. 또 브로콜리 같은 십자가 식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품도 주변에서 제철이 되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때는 찬으로 많이 잡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 주신 음식들을 좀 챙겨 먹어야겠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에 첫 번째로 식사를 말씀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당연히 면역력 떨어질 안 거고요.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NK 세포 활동 측정해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필수이긴 한데 참 쉽지 않죠. 네. 제가 뭐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외부에서 오는 건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네. 결국 스스로는 그거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명상이나 요가나 심호흡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기도 하고 네. 각각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좀 잘 궁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식사나 스트레스 관리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이외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왜 생활 습관 했을 때 식사, 스트레스 관리에 바로 이어서 반드시 꼽는 게 있죠. 규칙적인 운동. 네, 운동이요. 그래서 항상 뭐 꼭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할 때는 뭐 일주일에 제가 150분 정도, 그건 다시 환산해 보면 30분씩 하루에 30분씩 5일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예. 이것도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하루에 7, 8시간 정도 얘기는 하지만 물론 시간 자체는 개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나 깊은 잠을 잘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술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맞아요. 네, 금주하시고요. 네. 예전에는 절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금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이 안 드시는 분보다 여러 가지로 건강에 안 좋고 암의 발병도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는다면 예. 담배 태시면 안 되겠죠. 네. 네, 금연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 잘 지켜주시는 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너무 수도승같이 지내라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 주신 뭐 식사, 스트레스 관리, 운동, 수면 관리, 금연, 금주 잘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알면서도요. 네. 그럼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 접종 어떨까요? 성인의 예방접종을 한번 꼽아보죠. 네. 예전과 달리 이제 성인의 예방접종은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긴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지나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매년 가을이면 우리가 모든 성인들한테 맞으세요 하는 예방접종 있잖아요. 독감 예방 인플루엔자. 접종. 네, 이거는 매년 가을 모든 성인 대상으로 맞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폐렴 주사가 있죠. 폐렴 예방 주사. 그래서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 주사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자의 경우 요건 그냥 1회 맞으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타입에 따라서 2번 맞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면 됩니다. 이건 평생을 두고 1번이나 2번이면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왜 우리 면역력의 대표 주자 대상포진. 대상포진 걸리면 워낙 아프니까 네. 요새는 50세 이상만 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거 이외에도 뭐 다른 그 포진이나 이런 면역 저하자의 경우는 다 맞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대상포진에 관한은 사실 예방접종 비용이 좀 비쌉니다. 네. 그래도 일단 맞는 건 좀 보람이 있겠죠. 네. 고생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번째는 소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같은 경우도 특히나 상처받거나 그럴 때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10년에 한 번씩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B형 간염의 경우는 물론 어릴 때 대부분 요새 사람들은 다 맞고 있기 때문에 항체를 다 가지고 있지만 검사를 해서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의 경우는 역시 3회 한 사이클을 맞아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것 이외에 또 유명한 거 있죠.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이 있죠.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성, 젊은 여성, 되게 요새는 그 중학생 때쯤에 일단 놔주고 예. 그렇게 안 맞았을 경우에 20대 초반까지 맞는 걸 권하지만 사실은 생식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아직 임신 가능성인 여성의 경우 안 맞았으면 맞는 것도 된다고 하니까 요건 하여튼 생각해서 맞으시면 되겠고 네. 남성도 불가능하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20, 30대 성인의 경우는 A형 간염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교수님, 예방접종을 해도 별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예방접종의 의미라는 거는 사실은 개개인이 100% 막아준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네. B형 간염의 경우 확실하게 항체가 생겨 있으면 그거는 분명하게 자기 몸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이긴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19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예방접종 자체가 본인을 100%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걸리더라도 중증을 좀 피할 수 있다. 예.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말하자면 전 국민 혹은 전체 대상군 중에서 이 독감이면 독감, 코로나19면 19가 걸리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서로 감염되는 걸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가 백신의 의미를 사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겠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면역력과 관련한 얘기들도 함께 했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도의 땡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